뭐야?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왜냐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힘과 역학적 시스템에서요, 이 중력이란 친구를 배웠는데, 이거 우리가 매트릭스로 한번 비유했었죠. 이거 방방으로요. 방방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친구 한 명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방방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파일 텐데,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이 친구한테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력이라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요,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친구가 여기 있다면 훨씬 더 움푹 이렇게 가라앉겠죠. 네. 그러면 기존에 서 있던 나는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더 끌어당겨지겠죠. 즉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친구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움푹 파였어요? 자, 이번에는 그림 좀 다시 그리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친구한테 가깝게 있는 나와 멀리 있는 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힘을 크게 받을까요? 두 경우 중에. 가까이 있는 애가. 그렇죠, 가까운 경우죠. 즉 이 가운데 있는 물체에 대해서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중력의 크기가 커지더라. 정리하면요, 이 중력의 크기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두 번째는요, 물체가 서로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글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탐구 영상 지겹게 봤을 거예요. 결국은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한 친구는 제자리에서 자유낙하, 한 친구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을 처음에 주면서 던졌을 때 결국은 결과는 어땠어요? 서로? 받았습니다. 동시에 떨어졌죠. 둘은 동시에 떨어지더라. 이 친구도 우리 연직 거리, 이동한 거리 한번 볼게요. 연직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더 커져요. 점점 길어지죠. 이동 거리가 길어진대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빨라진다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속도가 변한다. 변할 수 있대요. 이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능할 가짜 써서요, 속도가 가속도. 변한대요. 그래서 이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길을 잘 걷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면, 즉 나는 힘을 받게 되니까 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힘을 받은 물체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A와 B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지구로부터 무슨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힘.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두 번째는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친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평 간격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히 없더라. 즉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 출발할 때 속도만 가지고 계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딱히 받지 않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왜요?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이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힘 F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MA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힘을 줘요. 여기에서는 그게 중력이 되겠죠. 중력이 힘을 주니까 질량을 갖는 물체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빨라지고 있죠. 즉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네요. 힘을 주면 그 질량을 갖는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이를 F는 MA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수식을 갖고 가면 여러분 중력 문제 풀 때 편할 거고요. 그 외의 수식이나 그래프는 선생님이 다룬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는 딱히 나오지 않을 테니까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으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충격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다시 봐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
무언가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때 내가 적게 다치려면 안 아프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충격량을 알려면 먼저 이 관성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즉 알짜임이 0일 때요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힘으로 확 쏠리죠 몸이. 네. 그런 식으로 나에게 가상힘이 작용하는 걸 관성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거 우리는 이 관성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도입한 게 운동량이라는 친구예요. 자,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속도라는 건데요. 운동량은 왜 가져왔냐? 얘가 얼마나 강하게 운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링을 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링공을 가벼운 5kg짜리 그리고 무거운 20kg짜리를 똑같은 속도로 굴려볼게요. 둘 중에 뭐가 더 강하게 운동을 할까요? 20kg짜리가. 물론 아무래도 좀 더 질량이 큰 물체가 더 강하게 운동하겠죠. 즉,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더 강하게 운동하더라. 두 번째 상황은요. 이번에 볼링공 5kg짜리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적당한 속도로 굴리고요. 두 번째는 엄청 빠른 속도로 굴릴게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강하게 운동할까요? 빠르게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물체가 얼마나 강하게 운동하냐? 이 운동량은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혹은 속도가 빠를수록 더 강하게 운동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서로 부딪히는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공이 이렇게 축구공이 있어요. 손흥민이 패스를 해서 축구공이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이강인이 이번 최근 대표전이 중국이랑 한 거 맞죠? 축구. 네. 네. 그때 손흥민이 패스한 거 있다가 이강인이 추가로 인사이드로 그림은 적당히 이해하세요. 인사이드로 굴러가는 걸 한 번 더 빵 차면 이 공의 속도는 아까에 비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집니다. 더 빨라지게 되겠죠. 왜 이 친구의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충격을 줬죠 지금. 충격을 주니까 물체의 속도가 변화했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줬다. 그 충격의 정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한다면요. 충격을 주면 물체의 속도가 바뀌겠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네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럼 결국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힘이요. 운동량. 운동량이죠. 운동량이 변하네요. 그래서 충격량은 무엇과 같다? 라고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로 이해하는 거 진짜 쉽게 받아보세요. 그냥 충격 주면 게 속도 바뀌겠죠. 그거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충격량이라는 개념 한번 살펴보고 끝낼게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주먹으로 선생님이 저 요즘 그림 실력 좀 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와우! 네, 주먹을 쥐어서 밀가루 반죽을 향해 주먹질 할 건데요. 선생님이 약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누르면 얘는 변형이 일어나겠죠. 네. 이렇게 꾹 하고 누를 거예요. 자, 여러분 vs 선생님이 약 한 30초 정도 주먹으로 꾹 하고 누를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밀가루가 크게 변형될까요? 1초. 30초가 더 변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힘의 크기는 똑같이 유지한다고 했을 때 1초 이 정도 누르겠죠. 30초는 이러고 한 30초 동안 계속 있겠죠. 뭐가 더 크게 변형이 될까? 30초가 더 변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30초가 더 크게 변형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주니까 이 친구 변형됐죠. 네. 수식으로 따지면 힘을 줬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몇 초 동안 줬는데? 30초. 델타 T? 30초 왔습니다. 이 값이 결국 물체를 변형시킨 충격 그 자체다. 그래서 이를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좀 슬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왠지 모르겠어요. 여기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대요.
겁나 아프겠죠. 네. 그럼 밑에 뭘 깔아야 좀 덜 다칠까? 매트. 매트릭스나 쿠션 깔면 좀 괜찮겠죠. 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림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맨바닥이 떨어지면 겁나 아플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쿠션입니다. 여기 위에 쿠션 위에 떨어지면 조금은 덜 아프겠죠. 왜라고 한다면 쿠션 내가 어차피 똑같은 충격은 받을 거야. 떨어지잖아. 근데 그 동안에 쿠션에 푹신하고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때 주의할 건 얘가 지금 일정하다고 일단은 가정할게요. 떨어지는 건 결과는 똑같잖아. 근데 내가 쿠션 덕분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전체 값은 유지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야 곱하니까 일정해지니까요. 힘을 받는 시간이 푹신하고 길어지니까 그만큼 내가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할 때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충격량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평균 힘의 크기이다에 주목해 주세요. 즉,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덜 아프겠구나 라고 정리하면 공부할 때 편할 거예요. 여기 질문 있나요? 다른 친구들도 공부할 때 가장 질문이 많은 파트여서 조금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구 시스템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해줄 수 없는데요. 뭐 해야 되지? 그 충격량 구할 때 그냥 힘을 숫자로 표현하고 그냥 힘과 시간을 해서 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충격량 공부할 때 숫자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내가 덜 아프게 다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한대요? 더 늘리면 되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얽매이지 말고 네. 그 개념 자체를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자, 다음 지구 시스템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자체를 떠올리면 좋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직권,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수권, 아니면 우리가 또 마시는 공기, 기권, 그 외에 다른 권도 있겠지만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고요. 먼저 직권 보면은 가장 바깥은 지각, 그리고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나뉠 텐데 이때 태초의 지구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고 원래 하나의 큰 덩어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중에 무거운 물질들은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지구 중심적으로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은 핵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중력 덜 받겠죠.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떠오르면서 지각이나 멘트를 이루더라.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요 직권을 이렇게 층층이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이를 층 모양의 구조라 해서 층상 구조라고 합니다. 이 층상 구조가 왜 생겼냐? 결국은 밀도 차이에 의한 중력 차이이다 라고 정리하고요. 수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위에 뭐가 있을까요? 바다 위에 구름? 태양이 있죠? 네. 태양빛을 받은 바닷물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뜨거워요. 좀 더 뜨겁고 높겠죠? 그럼 얘들아 바다 깊은 곳으로 갈수록 햇빛의 양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줄어들겠죠? 표층에 있는 바닷물에 거의 다 흡수될 테니까요. 그 말은 바닷물은 표층과 심해층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가장 수온이 높을까? 가장 위. 아무래도 가장이 표층이겠죠. 태양빛이 가장 많이 도달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깊은 곳은 수온이 낮겠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어요. 바다 위에는 무슨 자연현상도 존재할까요? 바람. 바람이 존재하겠죠.
그 바람이 불면요, 이 윗물과 아랫물이 조금씩 섞여버려요. 우리가 마치 컵을 조금 흔들면 커피가루나 제티가루 좀 섞이죠. 우유 이렇게 흔들듯이. 네.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도요, 윗물과 약간의 아랫물이 살짝 섞여요. 그 말은 윗물과 아랫물이 서로 비슷해지겠죠. 그럼 서로 달랐던 수온이 어떻게 될까? 수온이 같아지요. 같아지겠죠. 그 말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존재하게 되겠죠. 네. 이를 우리는 바람에 의해서 섞인, 즉 혼합된 층이라 해서 혼합층이라 하고요. 좀 깊어지다 보면 바람이 도달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거기서부터는 혼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래 아는 그대로 수온이 약해지는 층, 즉 수온 약층이 존재할 거예요. 얘들아, 깊어지다 보면 햇빛이 끝까지 도달할 수는 없겠죠. 심해층에. 네. 실제로 심해층의 물고기들 시력 엄청 안 좋은 거 알아요? 햇빛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깊어지든 말든 수온의 변화가 있을까? 거의 없겠죠. 태양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온이 낮은데 일정한 심해층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이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비유든 거 있죠. 모닥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수온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친구 하나만 더 챙겨서 접근하면 공부할 때 좀 편할 거예요. 까지가 수권의 층상 구조였고요. 마지막 기권 가보겠습니다. 빈칸을 우리 다음 학기에 빈칸 좀 줄일까요? 네. 이건 좀 너무 많네요. 자, 마지막 기권인데요. 얘들아, 여기 지면 보면 좀 따뜻해 보이죠? 네. 근데 점점 높이가 올라가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지금 녹지 않고 쌓여있죠?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죠? 우리 이를 대륙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세로축이 높이래요.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대? 낮아지더라. 우리는 이러한 대륙권에서 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햇빛 있겠죠? 태양이 우리한테 햇빛을 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열을 전달하는 것보다 얘도 있긴 있어요. 이것보다 지면에 전달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말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온도가 높다는 거죠. 네. 태양이 주는 열을 대부분 공기가 아니라 지면이 흡수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이 지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기온이 어떨까요?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점점 낮아지겠죠. 지면이 지금 모닥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추워져서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대류라는 현상 한번 가볼게요. 뜨거운 공기는 위아래 중에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려고요? 위로 운동하려 하죠. 차가운 공기는요? 아래로 운동하려 하죠. 여러분 그거 그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 지표면 부근에 있는 공기 보면 기온이 주변에 비해 어때요? 가로축이 기온인데 여기로 갈수록 기온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 비해서 기온이 가장 높죠 지금.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요 상승하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밀도가 주변보다 작거든요. 그럼 중력의 힘을 적게 받으니까 이렇게 상승 운동하려 하고요. 반대로 높은 곳에 있는 이 공기 한번 볼까요? 이 공기는 주변 다른 공기에 비해 온도가 좀 높죠. 밀도가 작아요. 기온이 낮죠 오히려.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력을 강하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하강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뜨거운 공기, 위에는 찬 공기가 있으면 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러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를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대륙권. 그 외에는요. 성층권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여기서 대륙권을 벗어나니까 높이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성층권에는
특정한 층 하나가 존재해요. 그게 뭘까요? 오존층이더라. 태양의 자외선을 대부분 흡수하는 이 오존층은요 또 하나의 모닥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까워지니까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에서 기온 분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정리하면 좋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 이런 거 각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그림 보고 아 이거는 이런 거겠다 라고 깔끔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림은 제가 명확하게 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윗바람은 수업 끝나고 신나게 붑시다. 네. 두 번째는 에너지와 물질 순환인데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지구에서는요 에너지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는요 물을 증발시킬 수 있죠. 이 친구 태양빛을 받으면 물이 빨리 증발해요. 이게 어렵다면요 햇빛이 마늘 쨍쨍할 때 흐릴 때 빨래를 넣을 때 물이 얼마나 잘 마르냐로 비교할 수 있겠죠. 태양 에너지로 물의 순환이 일으키게 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요 에너지 순환을 우리가 태풍이라는 친구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먼저 수권에서요 여기 물 분자가 하나 있어요. 태양빛을 받다 보면 이 친구 증발하겠죠. 증발하면 무슨 상태 될까요? 증발하면 이제 수증기. 수증기 되죠. 우리 여름에 땀 많이 나잖아요. 네. 땀이 이렇게 부채질도 아니에요. 땀이 식으면 우리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시원해지죠. 우리 몸에 있는 열을 얘네가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물에 있는 물 분자가 수증기로 증발하면서요 주변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할까요? 흡수하더라. 마치 우리 팔에 있는 열을 뺏어가듯이. 그렇게 뺏어간 수증기는요 나중에 하늘의 높은 부분에서 구름으로 다시 연결하겠죠. 그럼 열을 흡수했잖아. 반대 과정은 열을 어떻게 할까요? 방출하겠죠. 수권에 있던 열이 기권으로 방출되었다. 열 교환이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되는 과정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강수량과 증발량뿐만 아니라 지표 유출이라는 값 때문에 결국은 항상 물을 받는 양이랑 버리는 방출량이랑 같은 평형 상태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지구 시스템을 하나의 수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수조 안에 물이 새롭게 추가되었나요? 아니죠. 혹시 물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지구 시스템에서는 이 물의 총량은 보존된다. 즉 일정하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세요. 주의할 건요.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이냐, 육지에서의 물이냐, 바다에서의 물이냐 이렇게 잘 구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탄소라는 물질이 순환을 할 건데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마다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냐 등등을 잘 보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지구 시스템 마지막 부분 가볼게요. 응?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따가 아까 재밌게 놀았잖아요. 아까까지. 영상에도 책 피세요. 색깔 피우소.
자, 우리 마지막인 직권의 변화 가볼게요. 물론 생명 시스템 남았는데, 자, 직권의 변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우리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요. 걔네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했습니다. 변동대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환태평양 변동대 혹은 불의 골이 흔히 들었을 그런 구간에서요, 이렇게 지각 변동이 많은데, 얘네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판과 판 사이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판이라는 친구를 한번 판 구조론 관점에서 해석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판이라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멘틀의 일부분과 지각을 포함한 구조이니까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한 대륙판을 잘 구분해서 체크하고요. 그 친구들의 세계지도상에서 다음과 같은 분포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판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빨간 화살표를 보아하니 이 경계를 기준으로 판이 서로 상대적으로 모이고 있죠. 판들이 서로 모이고 있는 수렴형 경계구나, 혹은 어긋나고 있는 발산형 경계구나, 보존형 경계구나, 혹은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구나, 이 점을 찾고요, 그 경계가 무슨 특징인지 외워두면 바로 매치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습곡산맥이나 호상열도 있겠다, 변환단층이 있겠다, 해령이나 열곡대 있겠다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죠. 판들이 서로 멀어지네요. 발산형 경계이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 서로 판이 어긋나고 있어요. 판이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네요. 보존형 경계. 마지막 판이 서로 모여서 수렴하고 있네요. 그래서 판이 사라지는 수렴형 경계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다 일어나는데 어디서 안 일어나요? 보존형에서 안 일어나요.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없더라. 이거 체크하면 나머지는 편하겠네요. 근데 저 이번에 좀 과학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맞을 것 같아? 네. 아니야, 잘 맞을 것 같아라는 건 안 통해. 잘 맞아야 돼. 이것도 강연해요. 그냥 본인이 공부한 만큼 나오도록 열심히 하세요. 자, 판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명 시스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해서 바로 보았는데요. 자, 세포 소개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묶어서 한 글자씩 따면요, 핵리소골세미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핵에서 리보솜으로 지금 유전 정보를 전달하면서요,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다면 리보솜에선 열심히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만든 단백질을 소포체는 쿠팡처럼 운반해줍니다. 그 마지막 소포체가 골지체로 운반한 이 단백질을요, 이렇게 분비해서 세포 바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세포의 안과 바깥을 구분해주는 출입문은 세포막이더라. 마지막으로요, 이 세포 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구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내에서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호흡하는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제공하더라 라는 거를 체크하세요. 이거 스토리 따서 외우는 게 좀 유치해 볼 수 있는데 효과는 기가 막히거든요. 앞글자 따고 걔네끼리 스토리텔링 딱 하면 여러분은 이 개념 6개 그냥 한 묶음으로 외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공부할 때 써먹어 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를 구분해주는 친구 3가지. 얘네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더라. 세포벽, 변동체, 액포.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열심히 시간 들여서 한번 탐구했었는데요. 소금물에 우리가 손을 집어넣으면 우리 손 쭈글쭈글해지죠? 네. 그 말은 우리 손에 있던 수분이
주변에 있는 용액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손과 소금물을 비교하면 농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소금물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가요.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더라. 이를 우리는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라는 개념을 잊지 말고요. 자, 이렇게 모든 물질은요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텐데 그 확산을 하는 통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포의 안과 바깥을 구분해주는 세포막인데요. 이 세포막은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성질인 선택적 투과성이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물질만 통과시키고 싶어.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요. 세포막이 왜 이러한 성질을 갖냐? 즉 세포막의 구조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세포막은 이 인지질이라는 친구가 이중으로 쌓여 있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틈은요 엄청 좁죠.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은 기체 분자들만 확산을 통해 겨우 투과할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친구는 통과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럼 얘네는 어디로만 통과할 수 있냐? 바로 통로가 상대적으로 널찍한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할 수 있더라. 선생님이 통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물질들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걸 우리는 투과라고 하니까요. 투과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물질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단백질을 통해서만 그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예로 들면요.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인 산소 혹은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사이로 지나갈 수 있지만 크기가 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통로가 널찍한 단백질을 통해서만 투과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거 그림 잘 보고 크기가 서로 다른 물질을 보내고 싶은 부분에서만 보내는구나 라는 거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저도 많이 힘든데 여러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상 적혈구가 있대요. 근데 적혈구의 물이 지금 주변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주변 용액의 농도는요 적혈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좀 더 높겠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삼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설탕 용액과 증류수 중에 어떤 용액에 해당될까요? 굿! 설탕 용액이더라.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이더라. 그럼 반대로요. 지금 기존 적혈구에 비해서 훨씬 빵빵해졌죠. 주변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온 건데 그 말은 적혈구가 훨씬 더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증류수와 설탕 용액 중에 증류수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용액을 추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으아. 다음 학습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학습인가요? 아쉽게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스. 근데 카톡 나중에 알림 끄세요. 근데 여러분이 졸린 게 예전에는 공감이 안 됐었는데 선생님 엊그제 금요일에 없었잖아요. 출장 갔다 왔는데 그때 선생님들 모아두고 이제 연수라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수라는 걸 받았는데 똑같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말만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해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 엄청 졸리겠다. 그래도 잠을 이겨내는 모습 진짜 멋있고요. 선생님이 이번 학기는 사실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수업 준비할 때 조금 더 체험 중심을 할 수 있으면 넣어보고 조금이라도 라이트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볼 테니까 다음 학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학기 물리예요. 우리 물화생지 다 섞여 있긴 한데 처음 부분이 산화 환원으로 화학 파트예요. 그러면 그 뭐지 세세이 쌤이 안 가르치시죠? 아마 제가 가르칠 것 같아요. 나이스. 세이쌤이 훨씬 잘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 학습지 가볼게요. 자, 생명 시스템에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설명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친구는요,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얘를 빨리 일어나라고 촉진시켜주는 하나의 촉매고요. 촉매가 무엇이냐? 그 반응 과정에서 이 속도를 바꾸는 친구예요. 즉 화학 반응을 더 빨리 일으켜주는 우리 몸에 있는 친구구나. 누가? 효소라는 친구가요. 이 효소라는 친구가 이 화학 반응을 어떻게 빨리 일어나게 해주냐라고 한다면요, 결국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이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를 좀 조작합니다.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빈칸 좀 줄여야겠네요, 진짜. 자, 먼저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다음과 같은 노동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반응물이라는 공을 힘겹게 낑낑낑 굴려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화학 반응인데요. 이 고개의 높이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효소가 있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 아까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활성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었죠. 처음에 이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효소가 있음으로써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공을 굴릴 수 있더라. 즉 화학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더라. 왜? 라고 한다면 이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나게 하더라. 그것이 효소라는 친구의 역할이고요. 이게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탐구를 하나 했었어요. 카탈레이스라는 친구로 했는데요. 이 카탈레이스는 동물세포뿐만 아니라 식물세포, 예를 들면 감자 조각이나 당근 조각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이 친구를 놓고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한번 관찰했어요. 과산화수소는요, 분해되면 무엇과 무엇이 된대요? 산소랑 물, 이 두 가지로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시험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똑같이 넣고요, 한쪽에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쪽에만 간 조각을 넣었대요. 이 간에는 뭐가 많다 했어요? 카탈리스라는 효소가 많다 했죠. 이 과정에서요, 이쪽은 효소가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기포가 보글보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산소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해서 우리가 향을 한번 불을 붙였다 끈 다음에 여기 집어 넣으면요, 기포가 터지면서 불이 다시 잘 붙는 걸 알 수 있네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연소가 잘 되도록 보조해주는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이랑 혜성이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진짜 찐막입니다. 생명 시스템 정보 흐름 쪽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요, 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결정되는 건데요. 자, 핵 속에 유전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DNA의 일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할 때 이 유전자를 DNA는 리보솜이라는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왜? 라고 한다면 단백질을 합성하고 싶거든요. 근데 DNA는 크기가 너무 커서 핵 바깥을 빠져나가기 어렵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냐? RNA한테 대신 이 정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달해줘. 즉 전사 과정을 거칩니다. 전달해줘. 어떻게? 이 복사본을
이때 이 유전자를 각각 DNA에 있는 염기 3개가 조합되어 있다 해서 3염기 조합이라고요. RNA로 전사되면 하나의 암호, 영어로 코드라고 하죠. 그 코드라는 이름을 본다. 코돈이 리보솜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리보솜은요 보고 아하 이 코돈이라는 친구는 이 아미노산을 원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고요. 걔네가 이렇게 여러 개 조합돼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자 여기서요. 첫 번째로 염기 3개가 모인 3염기 조합이요. RNA로 전사되면서 이렇게 코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리보솜에게 번역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고요. 이 과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미노산 여러 개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연결되면 이게 단백질로 합성될 거예요. 정말 찐막입니다. 자, 처음에 3염기 조합은 CGT였는데요. 코돈 보면은 뭐예요? 영어가 C, G 누가 됐죠? 염기가 그대로 전사되는데 RNA에 타이밍은 없죠. 우리가 백종원 요리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물엿이 없으면 설탕으로 대체하세요. 대체하란 말 쓰잖아요. 네. 여기서도 타이밍이 없어? 그럼 원래 갖고 있는 유라실로 대체. 그래서 염기가 이렇게 대체된 거예요. 아 전사 과정에서 타이밍은 유라실로 대체될 수 있구나. 이것까지 체크하고 이번 2회 고사 전야제 마치겠습니다. 시험 빨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거는